여보, 나왔어. 일주일간의 제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연은 들뜬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거실엔 낯선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옷장도 서랍도 신발장도 남편의 흔적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이혼 서류, 불륜 증거, 그리고 단 한 문자. 전세금 절반 가져가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해. 남편은 말없이 모든 걸 정리하고 부산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10년 동안 무시하고 이용하고 외도까지 했던 남편이 먼저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무너진 지연에게 남편은 단 한 문장만 남깁니다. 10년 늦었어. 이제 넌 내 인생에 없어. 배신당했던 사람이 오히려 떠나는 사람으로 바뀐 순간 과연 그는 어떻게 모든 걸 역전시켰을까요? 10년 동안 무너지고 짓밟렸던 남편은 어떻게 7억을 모아 당당히 떠날 수 있었을까요?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여보, 돈이 왜 다 없어? 통장이 텅 비어 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든 통장 내역서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청담에서 열린 광고업계 세미나 겸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명품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라면 수고했어 한마디로 반겨줬을 나였지만 그날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공기마저 싸늘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연이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만 천천히 저었다. 대답 대신 침묵으로 모든 걸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휴대폰을 켰다. 공동통장, 적금, 예금, 비상금, 계좌까지 묻은 잔액이 영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 무슨 짓 한 거야? 필요한데 썼어.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7억 넘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잖아. 미쳤어? 지연이 소리쳤지만 나는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조용히 집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걸 보면 이해될 거야.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한강뷰 레지던스의 유리창, 샴페인 2잔,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지연. 그녀의 표정은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바 조명은 마음에 들었어. 아니면 커튼 뒤 뷰가 더 좋았어? 나는 낮게 물었다. 지연의 손끝이 떨렸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성 소리를 냈다. 당신, 이걸 어떻게 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중요한 건 당신이 500만 원짜리 외도 여행을 즐길 때 나는 뭘 했는지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변호사 만나고 통장 정리하고 재산 분할 준비하고 이혼 서류 작성했지. 나는 소파 뒤편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여기 당신 몫은 없어. 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든.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잠깐만, 오해야 얘기 좀 하자. 오해? 나는 비웃었다. 6개월 전 단톡방에서 여행 계획 세운 것도 봤어. 카드 내역도 호텔 예약도 다 확인했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곧 답이었다. 기억나? 당신이 말했지. 남편은 돈 벌어야죠. 나는 좀 쉬어야겠어요.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래서 벌었어.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안엔 이미 남편으로서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건 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사랑을 포기한 얼굴이었다. 월 3천만 원 벌었어. 내 말에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년 동안 그렇게 벌었지. 지금 통장에 있는 돈 7억이 넘었어. 나는 태블릿을 켜 그녀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 찍힌 잔액 7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공기보다 차갑게 우리 사이를 갈랐다. 당신이 명품 사고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 다닐 때 나는 새벽 2시까지 일했어.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택시 몰고 대리운전하면서 5년 동안 빚 갚았지. 그날 기억나?
마지막 송금하던 날 당신이 뭐라 했는지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왔다. 나는 그때 다짐했다.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세운다. 그래서 몰래 한 거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숨긴 게 아니야. 지킨 거야. 당신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10년 전 내가 무너졌을 때 기억나? 그때 당신이 뭐라 했는지. 당신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알아? 밤새 택시 몰고 돌아오면 당신은 자고 있었어. 아침엔 커피 한 잔 없이 나갔지.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내 안의 온기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 명절도 주말도 없이 5억 빚을 다 갚고 그 후 2년 동안 다시 7억을 모았지. 나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제 난 자유야. 지연이 벌떡 일어섰다.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해. 왜? 재산 분할 못 받아서?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불륜 증거가 있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거 몰랐어?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7억은 내 개인 계좌야. 내 손으로 번 돈이지. 오히려 위자료는 당신이 내게 줘야 해.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짐은 내일까지 싸. 이 집도 내가 산 거니까 당신이 나가야 돼. 지연이 내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10년 동안 참았어. 무시당하고 무능하단 소리 들으면서. 이제 됐어. 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내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쉰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날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지만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한강의 불빛이 멀리 번지며 내 발걸음을 비췄다. 그 해의 겨울, 연쇄부도가 터졌다. 지연은 처음엔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회사는 무너졌다. 퇴직금, 밀린 급여, 보증금, 미지급금, 숫자들이 서류 위에서 비웃듯 나열돼 있었다. 회계사가 건넨 총액은 5억. 나는 멍하니 종이를 바라봤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집을 팔아야겠어. 내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집을 판다고?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전세라도 얻어야지. 방법이 없어. 그때부터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당신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왜 그런 거래처랑 일했어? 나도 몰랐어. 갑자기 부도난 거야. 핑계 좀 그만 대. 다른 사람들은 잘 버티잖아. 그 말은 유리조각처럼 가슴을 베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강남 아파트를 15억에 팔았다. 대출 10억을 갚고 남은 5억으로 회사 빚을 정리했지만 개인 보증 3억이 발목을 잡았다. 차도 팔아야겠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싸늘한 눈빛만 남았다. 외제차를 팔고 중고차를 샀다. 그리고 강남 전세를 정리해 구로의 낡은 빌라로 옮겼다. 30평에서 15평으로 줄어든 집은 숨막히게 좁았다. 짐을 푸는 날 지연이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그 한마디가 가슴을 쥐어찔렀다. 변명할 기운조차 없었다. 남은 건 무너진 자존심뿐이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40 넘은 실패한 사장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수십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았다. 불합격. 그 사이 지연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맨날 집에만 있네. 나가서 뭐라도 해.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게 노력이라고? 그녀의 말은 매일 내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결국 택시를 몰기 시작했다. 택시라도 해야지. 빚은 내가 갚아야 하니까. 40살, 처음 잡은 핸들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울 거리를 돌았다. 첫 달 수입은 300만 원. 회사 몫을 빼고 남은 건 200만 원뿐이었다. 한 달 내내 일해서 이게 다야? 지연은 통장을 보며 비웃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뛰었어.
다른 기사들은 더 벌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싸움만 될 테니까. 낮에는 택시, 밤에는 대리운전. 하루에 자는 시간은 4시간 남짓이었다. 처음엔 지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다정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무리해도 돈은 벌어야지. 빚이 얼만데. 그녀의 말투는 차갑게 굳어갔다. 2년이 흘렀다. 나는 악착같이 일했고 빚은 조금씩 줄었다. 하지만 지연의 씀씀이는 여전했다. 여보, 가방 하나만 사면 안 돼? 친구들은 다 명품 드는데 나만 없으면 창피하잖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형편에 무슨 명품이야. 딱 하나만 200만 원짜리야. 그 돈이면 다음 달 이자를 막을 수 있었다. 안 돼. 지금은 아껴야 할 때야. 그러자 지연은 눈물을 터뜨렸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했다면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그 말 앞에서 나는 결국 무너졌다. 카드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물 앞에서 이성은 늘 약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이것도 가정의 평화를 위한 거야. 그렇게 또 3년이 흘렀다. 빚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내 몸은 반쯤 부서졌다. 새벽 2시 대리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 직전이었다. 수리비가 300만 원쯤 나올 겁니다. 정비소 사장의 말에 다리가 풀렸다. 그날 밤 한강 다리를 걸었다. 얼어붙은 강물 아래로 바람이 몰아쳤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순간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내가 쓰러지면 빚은 그녀 몫이 된다. 그 한 문장이 나를 붙잡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단 2년만. 나는 매일 그렇게 되뇌었다. 그리고 정말로 2년을 버텼다. 마지막 3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던 날 통장 잔액은 0이 되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5년이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은 1825일. 여보, 빚 다 갚았어. 집에 돌아와 말하자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네. 이제 좀 편하게 살겠네. 수고했다 한마디도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빚도 다 갚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통장을 바라봤다. 그날 밤 결심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번엔 내 방식으로 일어서겠다. 택시 일을 계속하며 사업 공부를 시작했다. 새벽에는 책을 읽고 낮에는 운전대를 잡았다. 2년 뒤 그 결심은 현실이 되었다. 여보, 나 온라인 쇼핑몰 한번 해보려 해. 또 사업. 지난번 망한 거 벌써 잊었어? 이번엔 달라. 자본금도 크지 않아. 확실히 준비했어. 얼마나? 1,000만 원. 그 돈 전세 보증금 올리려던 거잖아. 또 날릴 거야? 아니. 이번엔 약속할게.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아서 해. 대신 망하면 그땐 진짜 끝이야. 그렇게 내 2번째 인생이 시작됐다. 낮에는 택시, 밤에는 쇼핑몰. 주문이 들어오면 새벽에 포장하고 직접 배송까지 했다. 잠은 하루 3시간 남짓. 어느 날 지연이 말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곧 잘 될 거야. 언제? 1년? 2년? 그녀의 말엔 피로와 냉소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내 길을 갈 생각이었다. 첫 달 매출은 50만 원. 순이익은 10만 원도 안 됐다. 이게 사업이야? 용돈벌이도 안 되네. 지연이 통장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300, 500, 800만 원으로 조금씩 올랐다. 될 수도 있겠다. 희미한 확신이 생겼다. 이번 달 순이익이 200만 원이야.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200만 원? 그냥 택시나 몰지. 그 말이 칼처럼 박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더 일했다. 1년 뒤 매출은 2천만 원을 넘었다. 이제 택시를 그만둘까 해. 왜? 그 돈이 얼마나 안정적이라고. 쇼핑몰에 집중하면 더 커질 수 있어.
안 돼. 택시는 계속해.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 그녀의 불신은 벽 같았다. 그날 밤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나 혼자 간다. 그때부터 이중생활이 시작됐다. 겉으로는 택시 기사였지만 실제로는 사업가였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서 구로의 낡은 지하 창고로 향했다. 거기서 물건을 포장하고 택배를 실었다. 생활비로는 매달 200만 원만 건넸다. 나머지는 비밀 계좌로 들어갔다. 6개월 후 순이익이 1천만 원을 넘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정말 되고 있잖아. 그래도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택시 수입은 어때? 그냥 비슷해. 200 정도. 힘들겠다. 그래도 꾸준히 벌어와. 그녀의 미소엔 믿음이 아니라 안심이 있었다. 1년 반 후 매출은 월 1억. 직원 2명을 두고 작은 회사를 세웠다. 사장님, 이렇게 빨리 성장한 쇼핑몰 처음 봐요. 직원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직 멀었어. 더 키워야지. 2년이 지나자 월 순이익 3천만 원. 연 매출 15억. 비밀 계좌에는 7억이 쌓였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믿기지 않았다. 나 드디어 해냈구나.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남편이었다. 이번 달은 손님이 없어서 150밖에 못 벌었어. 뭐 50이나 줄었잖아. 다음 달엔 더 벌게. 제대로 좀 해. 맨날 그 모양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더 참자. 끝이 보인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여자 넷이 앉아 있었다. 지연의 친구들이었다. 어머, 남편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택시 운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동정과 우월이 섞인 시선. 요즘 택시 기사들 힘들다던데. 네, 뭐 그럭저럭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이제 곧 모든 걸 뒤집을 날이 올 테니까. 문을 닫았지만 거실의 대화는 그대로 들려왔다. 지영아, 남편분 고생 많으시겠다. 그러게, 예전엔 사업하셨다며? 지금은 택시라면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지연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업 망해서 지금은 이거라도 하는 거죠. 그 말에 웃음이 섞인 수군거림이 뒤따랐다. 나는 방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젠간 보여주지. 반드시. 그날 이후 나는 더 미친 듯이 일했다. 잠을 줄이고 직접 포장하며 배송 루트를 돌았다. 분노가 내 연료가 됐다. 3개월쯤 지나 지연이 말했다. 여보,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는데 나도 같이 가야지. 제주도? 응, 일주일 정도. 골프 치러. 500만 원만 줘. 숨이 막혔다. 5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다들 남편한테 받아가는데 나만 못 가면 창피하잖아. 지금 여유가 없어. 매달 200은 벌잖아. 그녀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그리고 결정타가 떨어졌다. 남편은 돈 벌어야죠. 나는 좀 쉬어야겠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은 듯했다. 알았어. 줄게. 나는 카드를 내밀었다. 그녀의 웃음이 보였지만 그 안엔 아무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며칠 뒤 집엔 새 옷들이 쌓였다. 골프웨어, 원피스, 수영복. 이것들 다 필요한 거야?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야 하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나와 달랐다. 여행 날짜가 다가오자 매일 밤 전화 소리가 울렸다. 그래, 리조트 풀장에서 보자. 거기 진짜 예쁘대. 골프 얘긴 없네. 이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지연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휴대폰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짓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상한 예감이 내 등을 밀었다. 단톡방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주도 여행. 터치하자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언니, 부장님 골프 안 치신대요. 그냥 리조트에서 쉰대요. 그럼 우리도 골프 취소할까? 지연의 답장이 이어졌다.
그래요. 어차피 골프는 핑계고 리조트에서 쉬는 게 목적이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스크롤을 더 올렸다. 지영아, 이번 기회에 부장님이랑 확실히 해. 남편은 어차피 모를 거야. 맞아. 남편 택시 기사잖아. 하루 종일 밖에 있는데 뭘 알겠어. 부장님 돈 많으시잖아. 이혼하면 더 잘 살걸? 지연의 답변이 이어졌다. 생각해 볼게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가 미안해. 고생만 했는데 이제 행복할 자격 있지.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멎었다. 나는 황급히 제자리에 내려놨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분노, 허무, 배신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제 알겠다.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야. 10년이었다. 사업이 무너지고 빚더미에서 버텼던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나를 버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당장 따져 물을까, 모른 척할까. 하지만 나는 감정 대신 냉정을 택했다. 확실한 증거를 잡자. 그게 내 방식이었다. 다음 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정확히 언제 출발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비행기야. 숙소는 서귀포 쪽 리조트. 이름은 나중에 알려줄게.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틀 뒤 기회가 왔다. 지연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핸드폰을 열었다. 손끝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이메일함엔 항공권이 있었다. 김포, 제주, 오전 7시. 예약자 명단에는 두 이름이 있었다. 박지영, 강민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단톡방을 다시 열었다. 부장님이라 불리던 남자의 이름 강민수. 호텔 예약 내역도 있었다. 서귀포 오션 리조트 스위트룸. 체크인 4월 15일, 체크아웃 22일. 객실은 하나뿐이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폴더 속엔 사진이 있었다. 2달 전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 그녀는 웃고 있었고 남자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양복 차림. 손목엔 비싼 시계가 빛났다. 둘 사이엔 숨 한 줄 틈도 없었다. 나는 그 사진을 내 폰으로 찍었다. 증거.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가야 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평온한 얼굴로 앉았다. 장 다녀왔어. 그래. 오늘 저녁은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밝았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마지막 만찬이겠지. 식탁 위에 김치찌개의 냄새가 퍼졌다. 오랜만이네.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예민했지. 여행 다녀와서 우리 관계도 다시 잘해보자.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어 김치를 한 입 삼켰다. 뜨거웠지만 목은 차가웠다. 식사 후 그녀가 커피를 내왔다. 여보, 이거 마셔. 고마워. 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이상하게 낯선 향이었다. 여행 잘 다녀와. 응, 사진 많이 찍어 올게. 그녀의 웃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웃음도 오늘까지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지연이 제주에 있는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끝내기로. 다음 날 서울가정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넣었다.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 월요일 오전 10시. 지연이 비행기를 타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 주말이 지나고 그녀는 들떠 있었다. 거실엔 새 옷과 캐리어 2개가 가득했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야 해? 당연하지. 일주일인데. 그녀는 아이처럼 웃었다. 일요일 밤 그녀는 일찍 잠들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사랑했던 시간, 무너졌던 날, 그리고 버텨온 나. 모든 장면이 흘러갔다. 한숨이 섞인 미소가 나왔다. 이제 끝이다. 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다. 여보, 나간다. 조심히 다녀와.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녀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다. 옷을 갈아입고 서울가정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오전 10시 김태준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40대 중반, 단단한 눈빛의 사람이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혼 상담 때문입니다. 사유는요?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단톡방 캡처, 호텔 예약 내역 항공권, 그리고 사진. 그는 꼼꼼히 넘겨보더니 말했다. 충분합니다.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절반입니다. 하지만 불륜이 확실하고 배우자 기여도가 낮다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죠.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7대3 정도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 개인 계좌에 돈도 포함됩니까? 결혼 후 형성된 자산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상대가 그 사실을 몰랐고 기여도가 없다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했다. 공동명의 재산은요?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 있습니다. 그건 절반씩 나누셔야 합니다. 상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모든 절차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다. 다음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공동통장 3개, 잔액은 약 2천만 원. 나는 1천만 원만 내 계좌로 옮겼다. 내 몫이었다. 변호사는 공동재산은 임의로 처분하지 말라 했지만 절반은 내 권리였다. 이제 남은 건 전세 보증금이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김현수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사를 가려 합니다. 위약금은 내겠습니다. 잠시 침묵 뒤 집주인이 말했다. 그럼 다음 주까지 비워주시면 보증금 돌려드리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부동산 앱을 열었다. 서울 근교 원룸들을 검색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마음에 드는 곳 하나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오늘 계약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10시에 뵙죠. 전화를 끊자 묘한 고요가 흘렀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10년의 끝이 이렇게 차분할 수도 있구나. 모든 게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옷, 노트북, 서류 몇 개, 세면도구.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다. 10해의 결혼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 저녁 무렵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보, 잘 도착했어. 리조트 너무 예뻐. 사진 보낼게. 수영장, 바다, 고급 레스토랑. 남자는 없었다. 당연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랐다. 3시간 후 창밖에 바다가 펼쳐졌다. 역에 내리자마자 부동산으로 향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 창밖으로 잔잔한 물결이 반짝였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서를 받았다. 이사는 모레로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두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니 밤이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골프 쳤어. 날씨 진짜 좋다. 당신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피식 웃었다. 골프라니, 거짓말이 참 능숙하다. 수요일 이사진센터에 연락했다. 금요일 아침에 부산으로 갑니다. 네, 사장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왜 문자 답장 안 해? 바빴어. 뭐가 그렇게 바빠? 택시나 몰면서. 숨을 삼켰다. 할 일이 많아. 무슨 일인데? 알아서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목요일, 집을 정리했다. 내 짐은 이미 캐리어에 들어 있었고 지연의 물건은 그대로였다. 거실을 둘러봤다. 10년의 흔적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다. 금요일 아침 이사진센터가 도착했다. 사장님, 짐이 정말 적으시네요. 네, 혼자 가니까요. 짐을 싣고 집을 한 바퀴 돌았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전세 보증금은 다음 주에 나온다. 절반은 내가 가져갔다. 남은 4천만 원은 알아서 해라. 이혼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다. 짧은 편지였다. 더 이상 남길 말이 없었다. 문을 닫고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부산행 기차 안, 창밖의 도시가 멀어졌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짙은 소금 냄새가 밀려왔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자유였다. 토요일 아침, 지연이 서울로 돌아왔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다. 거실은 조용했고 눈길이 테이블 위 봉투로 향했다. 편지를 집어든 순간 손끝이 떨렸다. 몇 줄의 글자, 전세금 절반, 이혼 서류, 변호사 사무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10년의 거짓이 무너졌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안 돼. 급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긴 연결음 끝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편지 읽었잖아.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집에 왜 없어? 물건은 다 어디 갔어? 이사 갔어. 부산으로. 부산.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그가 피식 웃었다. 제주도 여행 어땠어? 그건 오해야. 진짜 오해야. 오해. 그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다. 6개월 전부터 계획한 거 단톡방에서 다 봤어. 남편은 어차피 모를 거야. 그 말 기억나? 그건 나는 열해 동안 무시당하면서도 참았어. 빚 갚으려고 밤새 택시 몰았고 넌 그 시간에 명품 들고 다녔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의 말끝엔 냉소가 스쳤다. 10년 늦었어.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해. 그건 내 선택이 아니야. 변호사 이미 선임했어. 잠시 정적.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통장은 어떻게 된 거야? 공동통장에서 내 몫 1천만 원만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 7억은? 그가 짧게 웃었다. 7억?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지연이 숨을 삼켰다. 혹시 내 통장 본 거야?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남편 통장 훔쳐본 아내라. 딱 어울리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 맞아. 7억 있어. 2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로 번 돈이야. 정말? 응. 내가 용돈벌이라고 비웃던 그 일로.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우리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건 나였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넌 명품 사고 친구들이랑 호텔 다녀 살았잖아. 내가 그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그 돈도 다 사라졌겠지. 아니야, 나도 아꼈을 거야. 거짓말. 그는 단호히 끊었다. 빚 다 갚은 다음날 300만 원짜리 가방 샀던 사람. 그게 너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7억은 내 돈이야. 넌 한 푼도 없어. 혼인 중 재산이잖아. 불륜 증거가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제한돼.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빠져나갔다. 위자료는 내가 받을 거야. 3천만 원 정도 청구할 거고.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미 됐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그는 짧게 웃었다. 사업 망했을 때 무능하다던 말. 밤새 택시 몰고 돌아왔을 때 커피 한 잔도 안 주던 사람. 그게 너였어. 미안해. 허리 수술했을 때도 넌 내 약속보다 내 약속을 택했지. 그리고 마지막엔 불륜이야. 내가 밤새 일할 때 넌 다른 남자랑 리조트에 있었어. 당신이 너무 일만 해서 외로웠어. 외로우면 말을 하지. 왜 배신을 택했어? 지연은 흐느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안 가. 그럼 법원에서 소환장 받을 거야. 협의 이혼해. 통화가 끊겼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짧은 소리가 났다.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울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남편이 다 알아. 증거 있대? 응, 단톡방이랑 사진까지. 그럼 끝났어. 변호사부터 찾아. 월요일, 변호사 앞에 앉은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불륜 증거가 명확하면 재산 분할은 어렵습니다. 전세금 절반, 4천만 원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7억은요? 남편 단독 명의 자산은 접근 불가입니다. 그럼 위자료는요? 오히려 부인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죠. 얼마나요? 2천만 원. 그녀의 어깨가 무너졌다. 화요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나는 먼저 도착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김태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지연이 펜을 들었다. 재산 분할은 전세금 절반. 위자료는 부인이 2천만 원 지급. 너무해. 증거가 확실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지연이 나를 바라봤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10년 동안 내가 한 짓 생각하면 이건 잡이야. 펜 끝이 종이를 스쳤다. 그렇게 열해의 결혼이 끝났다. 한 달 후 나는 부산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아침이 고요했다. 밥 차려라. 돈 언제 들어와? 그 어떤 소리도 없었다. 조용함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사업은 더 잘 됐다. 서울 직원 2명이 물류를 맡고 나는 부산에서 마케팅을 총괄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2억 넘었습니다. 좋아. 다들 보너스 챙겨줘. 직원들의 웃음이 따뜻하게 번졌다. 아침이면 바다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왔다. 커피 한 잔 내리고 해안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비워졌다. 새로 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한 달 됐어요.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편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게 자유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래, 자유롭게 산다. 그게 지금의 나였다. 저녁엔 요리를 했다. 10년 동안 가족 밥상 차리며 배운 손맛이었다. 이젠 오로지 나를 위한 식탁이었다. 매운 떡볶이,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지연이 싫어하던 메뉴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스쳤다. 너무 매워. 다른 거 해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었다. 이제 그 어떤 말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주말이면 친구 동호를 만났다. 야,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응. 나도 그래 느껴. 서울에 있을 때랑 완전 다르다. 편해 보여. 이제 눈치 볼 일도 없잖아. 잘했어. 미련 두지 마. 이젠 없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이 울렸다. 미안해. 한 번만 만나자. 다시 생각해줘.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나는 읽고 지웠다. 답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달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피로가 묻은 눈. 어떻게 알았어? 동호한테 물었어. 그랬겠지. 들어와. 작은 원룸 안을 둘러보던 그녀가 중얼거렸다. 여기서 살아? 응. 너무 좁다. 나한텐 충분해.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다시 시작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미 끝났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후회해. 지금 와서 후회해도 달라질 건 없어. 혼자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친정집에 있는데 엄마가 매일 잔소리야. 그건 내 문제야. 당신은 편해 보여. 편하지. 이제 눈치 볼 일 없으니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렇게 나빴어?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10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무능하다고 비웃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 주고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 문병 한 번 안 왔잖아.
그땐 바빴어. 바빴다고? 그날 백화점 갔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불륜, 그 한마디에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건 진짜 잘못했어. 외로웠다. 그건 핑계지. 외로우면 말을 하지. 당신이 너무 일만 했잖아. 그래, 빚 갚으려고 일했지. 그 돈으로 내 가방 사줬잖아. 지연은 울었다. 이제 됐어. 각자 살자.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수없이 있었어. 그때마다 내가 버렸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일어나 말했다. 7억 중에 조금만 나눠줘. 나도 살아야 하잖아. 나는 웃었다. 결국 돈이구나. 그게 아니라 전세금 4천만 원으론 부족해서. 그럼 내가 벌어. 나도 45세 다시 시작했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더 할 말 없으면 나가. 문을 열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이미 끝났어. 법적으로도. 지연이 한 걸음 물러섰다. 언젠가 후회할 거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후회는 내 몫이야. 좋은 남편을 버렸으니까. 문이 닫혔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마음이 저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순 없어. 창문을 닫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한강에서 불어오던 바람 대신 부산의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날 밤 동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진짜 이제 괜찮다. 그래, 너 드디어 살았다. 응, 진짜 이제 살겠다. 바다 저편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지난 시간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동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이 내 주소를 알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 대화가 끝나고 창밖을 봤다. 달빛이 바다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고요히 사라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고통도 언젠가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것이 밀려온다는 걸. 이제 더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6개월이 흘렀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업은 자리를 잡았고 연 매출이 20억을 넘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서울에는 작은 사무실을 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일했지만 지치지 않았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챙겼다. 보너스도 넉넉히 주고 휴가도 자유롭게 줬다. 일과 삶의 균형, 예전엔 몰랐던 말이었다. 부산의 집도 널쳤다. 작은 원룸에서 바다가 보이는 트름으로 옮겼다. 하루를 시작할 땐 커피를 내리고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저녁에는 직접 요리한 밥을 먹고 책을 읽었다. 혼자 먹는 식탁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모든 게 내 리듬에 맞춰 흘렀다. 어느 날 낯선 번호가 울렸다. 받아보니 지영의 친구 예진이었다. 그녀는 지영이 요즘 힘들다고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전화를 끊고 지영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때 비로소 느꼈다. 과거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한 달 후 동호가 다시 연락했다. 괜찮은 사람 있는데 밥이나 한번 먹어봐.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다. 소개받은 여자는 35살의 초등학교 교사 이수연이었다. 밝고 단정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배우자의 불륜, 무시당한 세월,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시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웃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았다. 수연은 조용히 웃었다. 긍정적이시네요. 나는 미소로 답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 후 우리는 종종 만났다. 데이트라기보다 조용한 시간을 나누는 관계였다.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를 바라보고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나누며 웃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다. 전 부인 생각 아직 나세요? 가끔요. 10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미련은요?
없어요. 돌아갈 생각도 없고요. 그럼 다시 결혼은요? 나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좋은 사람이 저일 수도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모르죠. 시간이 알려주겠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